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차 기대수 스터디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영상은 9번 위상수학 B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볼 사람도 이제 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 영상은 제목이 해석학개론과 거리위상인 것 같아요. 그, 그 연관성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저 나름에서 이제 어떤 불편함을 해소했던 포인트들은 영상에서 많이 어떤 다뤄져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저희가 거리에 대한 어떤 기존의 지식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 멀다,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리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어떤 수학적인 기준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가령 이제 잘 아는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떤 절대적인 걸까요? 저는 이제 정답을 정해놓진 않았고요. 일단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거리를 나타낼 때 이제 어떤 그 좌표마다 어떤 각 성분을 빼고 제곱을 한 것들을 더해줘서 루트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거리를 구하는데 이게 이 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것 말고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리에 대해서 뭐 마땅히 더 뭔가 고등학교 때 추가적으로 배운 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더 추상화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그 이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안 나타나져 있고 안 나타내고 어떤 철수랑 0이 그냥 딱 두 개로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저 두 사람을 피타고라스 정리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당연히. 뭔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 기존에 이미 뭔가 전제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 이미 두 대상을 어떤 수학적인 거리를 이미 뭔가 어떤 한마디로 어떤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어떤 좌표로 저희가 뭔가 이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3번을 보죠. 왜 숫자 표현만 거리를 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보일까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거리에 대해서 절대적이라고는 일단 지금 당장은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좀 더 관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혹시 자연스러우신가요? 피타고라스 정리, 네, 이해찬 선생님. 예, 선생님, 먼저 네. 떤 의미로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의미로 절대적인 걸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이고 4이면은, 이게 무조건 5일까요? 이거 직각삼각형이고요. 이거 분명히 피타고라스 정리로 말하면, 거리를 구하면은 무조건 5거든요. 근데 저게 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저렇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지 왜 이렇게 약간 절대적인 것 같죠, 느낌이? 지금 구하는 방법에서는.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이라는 건, 거는
사실은 잘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별다른 어떤 더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한 방법인 건지, 하나, 이것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방법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러면은 좀 더 질문을 좀 더 어떤 넓게 포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과연 자연스럽냐? 일단 익숙하냐? 그거 먼저 좀 따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제가 신박한 사고방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뜯어보면 되게 신박하거든요. 전혀 제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제로를 볼게요. 일단 두 개를 좌표로 나타내요. 애당초 대상을 그 어떤 숫자로 나타내는 걸 전제로 해요. 이것도 좀 웃기죠. 왜냐면은 그 어떤,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실체를 함수로서 이제 정의하면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좀 웃기죠. 철수랑 의 거리를 무조건 숫자라, 그 둘의 대상이 철수랑 영희는 각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떤 그 좌표로서 환원을 시켜가지고 그 대상을 다시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떤 위치로서. 그러니까 뭔가를 옮겨 놓는 거지. 철수랑 영이 그 자체를 갖고 와서 하는 건 아니지. 그 각각이 있는 위치를 어떤 좌표로서 그 환원을 해가지고 어떤 걸 거쳐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스텝 이제 1을 보죠. 그것도 스텝 1도 약간 웃겨요. 굳이 빼는데 굳이 각각의 성분끼리 빼줘서 그거를 또 다시 좌표로 만들어요. 이것도 되게 인위적이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왜 굳이 그래야 되죠? 뭐 더 하면 안 되나요? 거리 같은 경우는 뭐 가면 갈수록 멀어지니까 거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유치원생이면은 이거에 마이너스 해야 되냐 굳이 뭐 더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스텝 2를 볼게요. 갑자기 각각의 성분에다가 제곱을 해버려요. 갑자기 왜 제곱하죠? 세제곱하면 안 되나요? 네제곱하면 안 되나요? 루트 취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딱 제곱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스텝 3를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또 갑자기 더 해요, 다. 갑자기 왜 더하죠? 다 곱하면 안 되나요, 그냥? 모든 거를? 다 나눠주면 안 되나요? 다 빼주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더하고 있죠? 뭐 이게 웃기죠? 스텝 4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 다 더한 놈에다가 또 루트를 취해요. 미치겠죠? 다 더한 놈에다가 그냥 제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제곱근, 네제곱근, 왜 얘네들은 차별당하죠? 뭐, 이런 5가지의 어떤 스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지금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죠. 되게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모든 과정들이 되게 인위적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떤 n 차원에서 일반을 하면 되게 인위적이죠. 근데 이래도 납득이 가냐 이거죠. 거리를 저렇게 계산하는 게. 과연 믿고 피타고라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고 그냥 쓰겠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뭘 아냐면요. 그 원에서 어떤 중점을 지나고 중심점을 지나고 어떤 직경, 그러니까 반지름 말고 지름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직각삼각형. 그것들의 어떻게 만들든 간에 빗변의 길이는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어, 네. 그러니까 저 원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애시당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원의 어떤 성질과 저 원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원이야. 그 말은
애초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따지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방법을 다시 해볼게요.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거리를 구하고 싶잖아요. 거리를 구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텝 저 다섯 가지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각각을 좌표로 나타내고 성분끼리 빼고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좌표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러지 않는 이상 거리는 어떤 수로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수로 환원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스텝 제로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스텝 1까지도 스텝 1까지도 거리라는 거는 어떤 차이를 이 대상과 이 대상 간의 어떤 간극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빼는 것도 솔직히 뭐 그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부정할 필요까지는 또 뭐 이해하자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텝 2 그리고 스텝 4 보죠. 갑자기 제곱을 한다? 거리니까 이제 각각의 성분들을 더해주는 것까지도 오케이예요. 근데 스텝 2랑 스텝 4 이해되나요? 저렇게 굳이 저런 짓 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스텝 2랑 스텝 4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런 짓 왜 하는지. 그래서 저 스텝 2랑 스텝 4를 제외하고 스텝 0, 1, 3 얘네만 갖고서 거리를 정의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직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스텝 2랑 스텝 4를 위에 두 과정을 생략하고 스텝 0, 1, 2로 거리를 다시 정의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각각의 성분들을 빼는 건 오케이. 근데 제곱하고 루트를 하는 과정은 다 빼버렸으니까 뺀 과정의 절대값들을 그냥 더하는 과정. 제곱이 빠졌고 전체 루트가 빠졌죠. 각성분의 제곱하는 과정이 빠졌고 전체 루트 하는 게 빠졌어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서는 분명히 빠졌어요. 이렇게도 거리를 정의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게 훨씬 직관적이라고 느끼는 어떤 학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스에 반대하는 학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직접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x1, y1을 일단 직관적으로 그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원점으로 두고 그리고 x2, y2는 어떤 0,0이 아닌 놈으로 돌아다니는 그 0, 원점이 아닌 놈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관찰해 볼게요. 자, 그림이 되게 신박하게 나와요. 자, 원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정의를 같이 지금 볼게요. 제가 지금 거리를 어떻게 정의했죠? 거리의 정의에 따르면은 x1과 y1은 각각이 0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보면은 x2와 y2 그 자체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x2와 y2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x1과 y1은 0이니까. 저 거리를 정의하는 방식에 의하면.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x2 하나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x2가 딱 찍혔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점과 같은 거리가 되는 점들을 다 한번 마치 원을 그리는 것처럼 같은 거리가 있는 놈들의 자취를 다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 거리가 항상 같게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값이 똑같게 유지를 해주려면은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됐으면은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면 얘가 유지가 되겠죠. 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은 여기서 플러스 2를 해주면은 이 거리값이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음, 만약에 제가 이만큼 줄였어요. x2를 왼쪽으로 이만큼 줄였어요. 이만큼 줄였어요. 그러면은
Y2를 이만큼 높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거리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도 똑같은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줄여도 상관없어요. Y2를 똑같이 그만큼 늘려주면 돼요. 그런 방식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이렇게 생긴 점들의 자치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다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놈들이 나와요. 이거 뭐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거죠. 이거 360도로 돌려보면요. 이렇게 정마름모 나오거든요. 이게 같은 거리예요. 이거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거 그 정마름모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45도 돌린 거가 같은 거리의 자치예요. 거리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니까 원이 아니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같은 거리에 있는 놈들의 모임이 된 거죠. 이상하죠? 원래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마름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과정을 또 보죠. 만약에 이번에도 x1, y1은 0,0이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둘 중 맥스 값인데 x2가 크거나 y2가 큰 놈 중에서 더 큰 놈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2를 먼저 뽑아줄게요. 여기 x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이 함수 y는 x 적어도 이만큼 여기는 적어도 x2가 더 큰 거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y2가 더 큰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적어도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왜냐? x2, y2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맥스가 몇이죠? x2가 y2보다 크니까 맥스는 x2란 말이에요. 그놈도 같은 거리라고 지금 하죠. 여기까지 와도 x2가 y2보다 커요. 절대값 취한 게. 걔도 같은 거리예요. 왜냐? x2는 변하지 않거든요. 얘 변하지 않잖아요. 얘 계속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y2를 이 영역에서는 아무리 키워도 x2가 크기 때문에 근데 x2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지금 거리가 같다고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그린 선을 딱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y2가 더 커요. 그 1차 함수 y는 x 생각해 보시면 알죠? 그때부터는 y2가 맥스 값이 되기 때문에 이 y2를 변형하지 않아도 x2들이 무조건 작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같은 거리예요. 그림이 뭐가 나오죠? 정사각형 나오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스텝 5가지를 이용하면 원이 나와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그 모임이 원이 나오는데 제가 밑에서 이용한 방식들로 거리를 정의하게 되는 순간 마름모가 나오거나 정사각형이 나온다니까요. 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의 모임이. 그러면은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하학적 성질들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눈으로 믿었던 시각적인 관찰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미가 없다. 뭐가 진짜 길고 뭐가 짧은 것이며 저희가 여기서 봤듯이 지금 이 정사각형들을 그리는 것까지 뻗어나가는 놈들은 다 거리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 우리 눈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더 길고 뭐가 더 작고 뭐가 더 짧고
뭐가 진짜 모양이고 이런 걸 논할 수가 있겠어요. 거리를 정의할 때마다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결국 거리는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는 거는 저희의 어떤 그런 직관과는 상관없이 두 대상이 같다고 정의하면 같게 되는 거고 다르다고 정의하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와 사각형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거리를 다르게 함수를 정의하면은 같은 도형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거리가 같은 둘 다 거리가 뭐 이만큼 같은 도형들에 똑같다. 다 같은 거리에 있는 도형들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길이, 크기, 모양 이런 거는 실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거리 함수를 어떻게 주었는지에 따라서 그냥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림이라는 직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림에서 벗어나야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극한, 한없이 가까워진다. 저희 고등학교 때 이러죠. 봐라, 그래프 봐라,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그 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 눈에는 길이가 짧아지는 것들을 봐도 거리가 같은 함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제 직관을 벗어나서 뭔가 좀 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어떤 당위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실은 고작 이런 것뿐이에요. 거리는 0 이상의 실수이고, 거리가 0이면은 두 대상의 위치는 같은 거고, 거리는 방향이 없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같은 거리다. 그리고 바로 가는 것보다 어디를 거쳐서 가면은 멀 수도 있다. 거리가. 이런 것밖에 얘기할 수 없지.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쩌고니 저쩌고니 이런 말은 전혀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좌표를 찍을 때 그 좌표를 설정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절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서 그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합하는 방식이. 그래서 거리를 함수로 거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은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은 너무나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저희가 말했던 방식처럼 이렇게 세 가지도 되고 무한 가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네,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다음 중 같은 거리를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시오. 아, 네, 강성원 선생님. 저는 이 거리 공간,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저 생각이 났어요.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벡터라고 하면 보통 이 화살표 생각하잖아요. 근데 벡터 공간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화살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벡터 공간의 성질을 먼저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벡터 공간의 원소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그 성질을 만족하기만 하면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함수도 벡터가 될 수 있고 행렬도 벡터가 될 수 있고 약간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벡터라는 개념의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확장시키잖아요.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거리 공간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리라고 부르는, 소위 보통은 거리라고 부르는 거는 다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데 거리가 꼭 그것만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거리를 다르게 정의했을 때 모순이 안 생기면 그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왠지 만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게 벡터를 벡터 공간으로 확장을 했듯이, 그러니까 거리도 거리 공간으로 약간 확장을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또 다른 영상, 이게 수학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영상을 보다가 생각을 해본 건데, 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아, 좀 전에 보여주셨듯이 그 절대값의 그러니까 절대값의 차이의 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절대값 중에서 맥스값으로 절대값의 차이 중에서 맥스값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저걸 하더라고요. 두 함수의 거리. 꼭 거리라는 게 우리가 어차피 거리 공간으로 일반화 시킬 거면은 거리를 측정하는 두 대상이 꼭 Rn 공간의 두 점이어야 할 필요도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린 어차피 지금 목표가 일반화니까, 일반화 또는 추상화니까. 그러면 두 점이 아니라 두 함수의 거리도 우리가 모순만 안 생기게 정의만 잘할 수 있다면, 그럼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두 함수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딱 보면은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저기 판서는 못하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인 그래프 하나 있어요. 사인 그래프가 하나 있고 사인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는데 여기서 살짝 쉬프트 시킬 거예요. 그러면 두 개는 분명히 다르죠. 자, 이 두 함수 간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혹시 저기 찾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시 시퀀스라고 하면은 코시 시퀀스를 코시 수열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그냥 코시 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시퀀스의 멤버가 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함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자, 사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인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뭐 얼마 할까요? 한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정도 시프트 시킨 사인을 하나 더 그릴게요. 이 사인을 처음에 그렸던 사인으로 조금씩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퀀스가 되겠죠. 그렇죠? 함수의 시퀀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가서 원래 사인 함수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그런 말을 하려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정의해야 되냐면 두 함수 간의 거리를 정의해야 돼요. 그렇죠. 이 거리 공간이라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또 기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결국 추상화라는 게 거리?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결국 이항 연산이잖아요. 이항 함수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두 피연산자죠. 피연산자는 꼭 수여야 하는가? 안 그래도 되네. 생각해보니까. 약간 거기까지 확장하면서 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이렇게 좀 같이 그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다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종효 선생님. 아, 저도 그니까 같은 비슷한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 행렬식을 거의 2달 넘게 이제 파고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꾸 들어가다가 어떤 것까지 갔냐면은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뭐지? 그러니까 아이소오피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하나의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지 동영사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개의 어떤 차원이 같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제 상상 생각 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만약에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를 갔을 때, 그러니까 그 좌표에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다른 좌표로 그러니까 서형사상 시켜가지고 다른 좌표로 간다면은 그 함수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이소오피즘이라면은
그 거기에 있는 함수들 같은 함수가 되는 건데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함수가 될 때도 있고 이제 심지어는 선호자상이라는 게 함수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좌표가 변하면서 또 함수가 변한 건데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같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생명시 공부하면서 그 생명시 갔는데 갑자기 그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죠. 이게 거기까지 설명 좀 그렇게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한재 선생님께서 이제 뭐지 설명하셨던 그 거리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보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약간 다 수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 기하학적인 대상들을 좀 표현할 때 있어서 이제는 뭔가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믿으면 안 된다. 다 수학적으로 추상화시켜서 뜯어보고 따져봐야 된다라는 뭔가 포인트들이 보편적으로 뭔가 발견이 뭔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중 같은 거리를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시오 하면은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1번을 뽑겠죠. 당연히. 이게 수능 문제로 나오면은 1번이 정답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알죠. 셋 다 정답일 수가 있다. 거리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쟤네들이 다 거리가 같은 놈들이라고 정의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셋 다 가능해요. 물론 점점 가면 3번은 정의하기가 수식으로 나타내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추상화가 되는 거냐면요. 더 이상 시각적으로 굳어진 찰흙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구름을 생각해야죠, 구름. 계속 모양이 변하고 약간 양자중첩? 뭐라 그러죠? 모양이 하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머릿속에서 결정해놓으면 안 돼요. 기하학적으로. 거리 함수를 어떻게,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머릿속에서 추상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림을 상정하지 않겠다. 그냥 거리 함수가 어떻게 부여되든지 상관없다. 거리 함수가 부여되기만 하면 된다. 임의의 거리 함수에 대해서. 라고 추상화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네이버후드를 정의를 해요. 근데 네이버후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리 함수를 먼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 함수에 대해서 어떤 그, 같거나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리를 다 모아오는 것들을 근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근방 집합 x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집합 x의 부분 집합 안에서 근방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거를 관찰을 한번 해보죠. 다시요. 집합 x가 있어요. 집합 x의 부분 집합에서 근방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거를 관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부분 집합으로서 공집합도 있어요. 공집합 어떻게 만들 수 있죠? 그냥 교집합해서 안 겹치는 교집합해서 공집합 만들면 되죠. 안 겹치는 근방 두 개 뽑아면 안 겹치는 그 부분 집합 뽑아면 되잖아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X도 쉽게 만들 수 있죠. 모든 부분 집합들 다 합집합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교집합으로 새로운 그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죠. 합집합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요. 근방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이거 네 개 조건 뭐죠? 정리하면 이거죠. 1번,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갖는다. 2번, 교집합해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3번, 합집합해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이거 위상의 정의죠? 위상의 조건이죠. 아, 저희가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근방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부분집합의 어떤 성질들을 모아보면은
그게 위상이 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방이라는 말이 1차원에서는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고요. 뭐 열린 구간. 그리고 평면에서는 오픈 디스크. 그리고 3차원에서는 오픈 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인 용어죠. 오픈이라는 말이 어떤 그 구간이 열려 있는 그거 그림에서 아마 좀 따온 것 같은데요. 이 직관이 저희가 써왔던 어떤 거리에서 따온 걸 거예요. 그 그 오픈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 게 가장 편할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오픈은 근방이죠. 오픈 인터벌, 오픈 디스크, 오픈 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방을 자유롭게 모을 수 있는 집합. 그냥 오픈셋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오픈들의 모임. 그거 자체가 하나의 오픈셋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픈셋들의 모임은 위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상의 위상의 원소를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거리는 거리 함수를 구체적으로 준 것에 지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선형대 수학에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절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고, 구체적인 기절을 하나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극한의 수렴이라는 말은 사실은 위상적인 현상인데, 추상적으로 그냥 위상적인 현상에서 어떤 교집합으로 어떤 더 작은 오픈셋 만들어내고 어떤 더 작은 오픈셋 계속 만들어내서 좁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저희는 거리라는 어떤 직관적인 고정관념을 투영시켜서 그 투영시켜버린 하나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불과한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거리가 원래는 그냥 오픈셋에 대해서 맨 위에 줄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어 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거리라는 고정관념을 투영시켜서 네이버후드까지 했고 그 중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로 거리를 구해버리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맨 마지막 구체적인 줄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이 완전히 거꾸로죠. 원래는 이제 그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얘기가 역사적으로는 먼저 나왔을 거예요.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데 추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거리는 어떻게 주든지 상관이 없었으니까 네이버후드라는 어떤 그 거리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추상적인 일반화를 해서 쓸 수 있고 그 맨 위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오픈셋에서 놀고 있었다. 라고 추상화를 그 어떤 역사적인 순서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디스커션 해주실 말씀 선생님들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선생님. 예, 저기, 그, 우리 이제 위상수학을 이제 비면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용어를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손을 들어봤는데, 그 네이버후드 혹은 뭐 MBD 뭐 혹은 MB 뭐 HD 이렇게 막 표현하는 근방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오늘 이제 나눠주신 그 근방은 사실은 엡실론 근방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위상수학을 얘기할 때는 근방을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약간 구분해서 말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떤 위상 공간 X에 어떤 점 P가 있다면, 어, P의 근방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위상 공간에 거리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위상 공간 X에 그 위상을 주는 동일한 거리 그 위상을 유도해주는 거리 D가 있다면, 그 거리 D를 이용해서 그 점 P의 엡실론 근방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는
그냥 근방이라는 용어하고 엡실론 근방이라는 용어하고 조금 이제 구분해서 우리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근방 그리고 입실론 근방 정확히는 그 네이버도 그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전 포인트 P에 대해서 입실론만큼의 거리 함수로서 정의된 입실론이 있는 것에 대한 네이버 그리고 그냥 NBHD 이렇게 두 개. 아,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금방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거리 함수에서 나온 얘기일 테지만 그 용어는 근데 이제 추상화가 더 되어 가지고 사실은 거리까지 거리 이렇게 함수를 하지 않고 일반 위상에서도 어떤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근방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게 이제 거리가 있다는 가정 없이 많이 쓰는 용어라는 뜻이죠. 근데 음, 이제 항상 엡실론 반경을 얘기한다면은 거리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용어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 찾아보니까 없긴 했는데, 꽤 옛날에 제가 찾아봤던 책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좀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문커스 책 같은 거 기준으로 그냥 전피의 근방이라고 말하면 항상 P를 포함한 오픈셋을 그냥 전피의 근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근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 그걸 이제 이런 거는 오픈 네이버후드다라고 얘기하고, 또 좀 더 이제 세련되게 뭔가 근방의 개념을 정의해서 논하는 책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는 어차피 이 이론을 전개할 때 서로 상호간의 약속일 뿐이니까, 이 용어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문커스책 기준 같은 걸로 보자면 근방이라는 말을 거의 없이 많이 쓴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오픈셋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그냥 근방이라는 말도 좀 정확한 표현 아니죠. 무엇의 근방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항상. 아, 전피의 근방. 뭐 어떤 이런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오픈셋 컨테인 P가 어, P의 근방인 거죠. 음, 아, 예. 그러니까 근방이라는 용어 자체는 혼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P의 근방, 무엇의 근방 이런 주인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엡실론 근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에 엡실론 근방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어, 풀네임을 우리가 약간 의식해서 항상 부르는 것도 좀 좋은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지호 선생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 마이크 일부러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혹시 글씨 보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 했던 것 중에 이거를 이렇게 타고 해가지고 공집합하고 X하고 A하고 그다음에 AB 그다음에 A 어? 음, 네. 이게 지금 이게 혹시 위상이 지금 되나요? 되겠죠? 되죠? 네, 됩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A의 근방, A의 근방, 여기다 이제 뭐, 모든 근방, 이렇게 하면은 X도 되고, A도 되고, AB도 되고,
이렇게 계집합 3개. 그러니까 A를 포함한 이제 근방들이 이제 굳이 이제 입시론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려면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뭐 답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실수에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되겠고 굳이 근데 그런 게 없이도 어떤 위상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 A의 근방을 이렇게 A를 포함한 오프셋들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요런 부분이어서 이제 요거 좀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좀 위로 좀 살짝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와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아, 이거 제가 지워도 됩니다. 아 네네. 어디 부분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게 네. 죄송합니다. 처음 써봐가지고 이거를 네, 이런 기능을 처음 써봐서 좀만 더 위로 올려주시면 그 아까 그 이렇게 스텝 제로부터 있었잖아요. 아, 네. 그 네, 거기 쭉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1번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나누면 얘 왜 이거 분산처럼 보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어, 루트 n분의 2 이렇게 하면은 왜 이거 꼭 표준 편차처럼 보이고 혹시 좀 뭐 그렇게 해석은 혹시 안 되시나요? 혹시 저는 약간 좀 이게 이게 좀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 왠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꼭 그렇게 지금 저는 지금 좀 인식이 돼서 예 그리고 어제 기대수에서 했던 얘기도 지금 보면 아까 그려주신 것 중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이게 매니폴드 입장에서는 이 S1하고 이게 다 이렇게 네, 뭐 약간 좀 이런 느낌?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저 혼자 막 자꾸 머릿속에 좀 떠올라서 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네, 하고 싶었고 그리고 노트에서 잠깐 수정해야 될 거는 아까 위상 그 공리 3가지 말씀하실 때 그, 예, 좀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상공리 얘기하실 때, 네, 여기 하실 때, 이거, 여기 꼭 위험하니까, 유 한 번? 이거는 뭐 상관없이 뭐 무 한 번 해도 상관없고요. 그거 한번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다 아실 거라 해서 아, 생각해서 네네네. 네네. 생각합니다. 왜, 그냥 제가 나가면 지워지는 건가요? 이거 혹시? 아닙니다.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어? 네, 어유 이렇게 해드리면,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성원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요. 오픈셋이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임의의 집합 X에 대해서 위상을 만들면은 그 위상의 원소를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거는 오픈셋을 다르게 정의를 했어요. 거리를 이용해서.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나왔던 그 오픈셋은 매트릭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금방이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이야기가 따져보니 이 세계를 만족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리 근방을 잡을 수 있는 성질을 만드는 부분 집합들의 모임도 위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거리 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약간 이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사실 저거는 이제 그 위상의 세 가지 조건으로부터 발생한 건 아니죠. 그냥 전혀 다른 성질인데, 알고 보니까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네? 아, 위상이었구나. 약간 발견인 것 같아요. 하나의 구체적인 위상을 발견해서 거리 위상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그 오지호 선생님께서 그려주셨던 그 ABC가 있는 그런 유한계의 원소가 있는 집합의 경우에는 게다가 순서도 없고 ABC 간에 순서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거리를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매트릭을 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거리를 일단 부여하고 그 다음에 오픈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거리 없이 위상의 원소를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할 때 그 오픈이랑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데 그 다름의 이유가 결국 매트릭을 줬냐 안 줬냐 그 차이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잠깐 이야기 해봐도 될까요? 네, 그, 제가 그냥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나눠보자면, 어, 위상 공간하고, 그리고, 거리 공간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개념일 수 있는 것인데, 어, 그, 위상 중에서는 거리 함수, 적절한 거리 함수를 이용해서 그 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위상들은 거리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위상. 그러니까 아까 엡실론 근방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리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위상이 있고, 그거를 이제 매트리저블 토폴로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거리화 가능한. 그리고 그 거리로부터 어, 만든 그 토폴로지, 매트릭 토폴로지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거리로부터 만든 그 위상 공간이었다면, 혹은 그 거리 공간이었다면, 다시 말해볼게요. 주어진 거리가 있고, 그 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위상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위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엡실론 근방을 이용해서 위상을 만들어냈다면, 그 위상 공간은 여러 가지 좋은 성질을 만족시켜요. 우리 이제 기대수 조건희 교수님 그 강의 말미에도, 해석학에서는 하우스돌프 정도의 그 가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컨대 하우스돌프 같은 경우는 뭐를 보장해주냐면 극한이 존재한다면 유일하다 이런 걸 보장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 공간이면 하우스도르프가 무조건 돼요. 그래서 거리 공간은 그 하우스도르프보다 더 강한 조건까지 많이 보장을 해주거든요. 아주 나이스한 공간인데, 그쵸? 근데 예컨대 이제 지금 여기 이 화면에 적혀 있는 이 지금 유한집합으로 아까 오지호 선생님이 세팅해 놓으신 이곳 같은 경우 보면 하우스도르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도르프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해볼까요? 하우스도르프 어차피 그 기대수에서 나왔던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하우스도르프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디스조인트한 오픈셋의 각각을 잡아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그 두 점의 디스조인트한 근방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걸로는 안 되고, 디스조인트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의 근방하고 Q라는 점의 근방을 잡을 수 있대, 그 두 개가 서로 디스조인트하게 잡을 수 있다면, 그게 항상 가능하다면 하우스도르프라고 부르거든요. 잘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예시로 든 거는 그게 안 돼요. B의 근방은 그 AB밖에 없잖아요. AB랑 X 전체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B의 근방, B하고 A 사이에 그런 근방을 여기서 못 잡는 거죠. 아, 그러므로 이 공간은 위상인데,
하우스돌프가 당연히 난다니까 당연히 매우 당연히 거리도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센스에서 줄 수 없다는 말이냐면 이 위상을 만들어내는 거리는 절대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위상이 거리로부터 유도된 것이었다면 이 위상은 반드시 최소한 하우스돌프는 당연히 되니까 얘는 거리를 줄 수 없는 그런 공간. 그 디스조인트하다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저 T라는 위상을 그러니까 두 개로 딱 쪼개는데 하나는 뭐 A의 근방, 하나는 B의 근방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쪼갤 그게 파티션으로 쪼개겠다는 게 아니고 아닌가요? 서로 네. 안 만나는 두 개.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만나지만 않는 오픈 근방 두 개. 열린 근방 두 음, 개. 각각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우스도르프 공리가 위상에서 디스조인트한 어떤 근방 두 개를 잡을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디스조인트하게 잡을 수 있다. 디스조인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그게 안 되죠. 그런 게 안 되죠. 예, 거기에 무조건 플러스로 거리 공간은 하우스도르프를 바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음, 거리가 있다면은 항상 저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쵸,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도르프보다 더 센 것도 다 보장해서. 하우스도르프 보통 T2라고 하는데 T3도 되고 T4도 되고 많이 더 강한. 예.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저런 그림을 봤어요. 제가 슬랙에도 올린 건데 어느 대학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닥터 페얌이라는 인도 그 억양 쓰시는 분인데 이런 그림을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다. 다른 분이다. 다른 영상이었다. 이런 그림 그리시더라고요. 여기가 벡터 스페이스고요. 벡터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매트릭 스페이스. 매트릭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이런 그림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혹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혀 감이 안 와서 벡터 스페이스가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는 건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행대수를 보면 이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배우잖아요. 그죠?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하고 거리 함수하고 생각해 보면요.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으면 항상 매우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자연스럽게 놈을 정의하고 놈으로 거리를 정의하고 이런 스텝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 말은 곧 이제 이너 프로덕트만 잘 정의하면은 거리를 항상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강성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뭐 함수사이의 거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일견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만 잘 정의한다면. 그런데 사실은 뭐냐 어, 사실은 거리랑 내적이랑도 사실은 별개의 개념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적으로 거리를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거리의 단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견지에서 항상 항상 거리 함수로 토폴로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뿐이지 토폴로지가 무조건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와 비슷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적이 거리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고 이거 내적이 거리를 정의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겠죠? 내적이 거리를 정의하기 위한 충분 조건. 네, 아, 내적이 아, 있으면 거리를 충분히 정의할 수 있으니까. 아, 내적이 거리. 네. 내적이 거리를 정의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이죠. 아니다. 필요 조건은 아니고. 네, 충분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 아, 맥락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봤습니다.
아, 근데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저 이너 프로덕트는 표준 이너 프로덕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일반적인 이너 프로덕트 말씀드립니다. 그 이너 프로덕트도 우리 거리도 아까 한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듯이 그 거리, 직관적인 거리에서 출발했으나 그 거리의 에센셜이라고 여기는 거리 함수가 만족시켜야 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뭐, 그 건너 삼각부등식 성립해야 되고 대칭적으로 돼야 되고 그걸 만족시키는 임의의 함수를 거리 함수라고 부르듯이 이너 프로덕트 역시 그런 센스에 살 수 있잖아요. 몇 일련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건 이너 프로덕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린 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내적은 말 그대로 표준 내적은 아까 말했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다 성립하는 표준 내적인 거고 그다음에 근데 꼭 좌표계가 직좌표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좌표계도 따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내적을 다 정의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거리가 그러니까 내적이 어쨌든 뭐 표준이 됐든 비표준이 됐든 예, 그런 식으로 뭐 해석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약간 이거 뭐 이렇게 뭐라고 부르던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좌표계도 따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선형대 좌표처럼 이렇게 다루기는 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실 피타고라스를 위한 변을 하자면 그 뭐냐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위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제 한현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뭐랄까 괜찮았던 것 같고 피타고라스를 위한 변을 하자면 그 이제 일반적인 이너 프로덕트를 가정하고 그 예를 들어 벡터 그 두 벡터 UV에 대해서 U 플러스 V의 놈의 제곱이 U의 놈 제곱 더하기 V의 놈 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내적을 상정하고 그 정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네, 꼭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 맞아. 이거라도 이거 아니라도 내가 피타고라스는 불가한다. 예. 한번 아무 말 같은 변을 해봤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뭐랄까 표준 내적이고 예. 그냥 아무 내적만 생각했을 때 항상 놈이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음. 그 U 절대값, V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네. 이거. 네, 그 내적 하면 원래 그걸로 이제 크기를 구하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방금 말했던 그 표준 내적 이제 그건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이 써먹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저 식을 보면 저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2차원 혹은 3차원에서 저런 등식으로 닷 프로덕트하고 저 코사인 세타하고 이런 사이 관계 혹은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컨대 그러면 이제 순서상 4개짜리 뭐 알포 같은 건 각을 어떻게 잴 것이냐 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눈으로 못 그리는데 어떻게 잴 것이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각을 재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이 필요할까 이런 등등을 얘기해보면 이제 각을 못 재는데 코사인 세타는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적을 이용해서 놈을 잘 정의하고 그 내적을 이용해서 놈을 정의하고 나면은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부등식을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레파토를 저는 즐겨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그리고 저 궁금한 거 또 있는데요. 아직도 조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문장, 표현이 하나가 뭐냐면, 그, 그냥, 왜 보통 처음 위상 배울 때,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집합 X를 주고, 그 다음에 이 X로부터 만들어지는 위상 TX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서로 간에 합의가 돼 있으면은,
X랑 TX 말고 그냥 X만 써도 위상 공간이라고 부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기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X에서 사실 나올 수 있는 위상은 무수하게 많은데 X가 무한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면 무수하게 많은데 왜 X만 딱 얘기하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요거 혹시 굉장히 수학화 되신 게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변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R2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보고 있다면, 그냥 R2, 벡터 스페이스 R2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R2와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합과 거기서 생각하는 스칼라곡을 같이 언급해주면서 이 센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편의상 R2라고 하니까 우리가 네. 보통의 의미에서의 합과 곱셈을 주어진 그 벡터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R2라는 공간에 벡터 스페이스에서 필드를 R 말고 Q를 가져온다면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는 다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집합에서 동일한 자연스러운 연산을 정의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필드를 예를 들어 바꿔준다든지 하면 완전히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반드시 언급해주는 게 안 불편한 거겠죠. 그 위상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위상도 마찬가지로 역시 원칙적으로는 어떤 토폴로지를 얹어놨는지를 얘기해줘야지 이 집합의 열린 집합들의 구조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데 역시 귀찮아서 생략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잘 만족시키는 그냥 토폴로지가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위상 T가 하나 주어져서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간을 어, 읽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거는 그 기대수 영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보다가 본 건데, 컨티뉴티,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의 연속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와, 그다음에 오픈셋 U라는 오픈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에 오픈셋 U의 역상이 오픈이다. 이 두 개는 동치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 기대수 영상에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영상을 캡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메인이 아니죠. 레인지에 있는 그 입실론으로 정의되는 입실론 네이버후드. 어떤 P의 입실론 네이버후드, 그 다음에 레인지에 있는 입실론 네이버후드, 도메인에 있는 델타 네이버후드. 델타 네이버후드가 후드의 상이 여기 입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딱 있었어요. 요거까지는 오케이.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입실론 델타에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전에 말했던 거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연속이라면 이 치역의 입실론 네이버후드의 역상도 도메인에서 오픈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럴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뭐랄까 좀 더 음미해 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요 두 개의 동치 관계를. 그 제가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저는 명제를 어디서 처음 봤었냐면 해석학 공부할 때 해석학에 그래서 약간 떡밥 비슷하게 해석학 교재에서 그런 저 명제가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하나는 한 점에서의 연속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연속 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소적인 레벨에서의 연속을 정의한다면 그게 전체에서 다 연속이면 연속이다라는 거를 훨씬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음, 어, 그래서 해석학 책에서 처음에 그 떡밥을 봤기 때문에 위상수학 책을 봤을 때 크게 이질감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그 떡밥 없이 그냥 봤다면 굉장히 좀 비직관적이다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뭐랄까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수적에서의 연속보다 그 함수 자체가 연속 함수라는 걸 보이기에 저렇게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인 걸 보이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졌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쪽, 그러니까 치역에 있는 요 입실론 오픈셋, 입실론 오픈셋들을 우리가 만약에 더 작은 오픈셋들의 합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각각의 합집합들의 역상이 있을 거잖아요. 도메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도 되는지 좀 확신은 없는데, 너무 요, 괜찮은 접근 같은데. 네, 요 입실론 근방을 만드는 각 짜잘짜잘한 오픈셋들의 역상을 여기서 합치면, 도메인에서 합치면, 그러면 여기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면은 또 하나의 그 오픈셋이 될 테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 라는 것까진 해봤어요, 머릿속으로. 특히 이제 그 집합론 생각해보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역상 인버스 맵은 좀 이상한 말이고 역상을 생각하는 거 해보면 유니온이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어떤 오픈셋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거리 위상에서는 엡실론 네이버후드이고 그 그냥 일반적인 그 토폴로지에서는 토폴로지의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생각해 보면 그 한 조각이 거꾸로 갔을 때 역시 여기서 오픈인가를 보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속성.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오픈셋의 역상은 오픈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이게 참이라면, 그러면 연속 함수의 합성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걸 그냥 한 방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띵 했어요, 머리가 그거 보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그니까, 지금 한 2, 3주 정도 계속 이 위상 수학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소위 언어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속과 극한을 다루기 위한 언어 체계인데,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보고, 써보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잖아요. 조금은, 그래도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얘기긴 한데, 아까 처음에 그 한장수 선생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피타고라스 한 변이 3이고 한 변이 4면은 이쪽이 꼭 5여야 되냐.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림인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이 딱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정규 수학만 배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쉬울 것 같거든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당연하고, 그다음에 구명 기하학은 뭔가 좀 어거지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왜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적었거든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B612라는 별은 되게 작아서 해가 지고 있을 때 내가 해 방향으로 의자를 끌고 몇 걸음 더 가면은 다시 그러니까 노을을 더 오래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이 아니라 행성이라고 해야겠죠. 작은 행성이에요. 그 정도 행성이라면 땅에다가 직선을 그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러한 땅에서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지구 위에 서 있어요. 두 사람이 한 1m 정도 떨어져서 서 있고, 그다음에 자, 서로 마주보고
그다음에 서로 그 두 사람을 잇는 거리에 수직인 선을 각자가 그려요. 이렇게. 아, 그림을 그려주시는구나. 아, 그림을 혹시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어떻게 어노테이트를 여기 한 사람이 있고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점으로 예. 찍을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잇는 선분이 생기잖아요. 잠시만요. 네네. 있는 선분, 네. 네. 그 다음에 1번, 그러니까 각자가 이 선분의 수직한 선을 땅에다가 긋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진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그러면 처음 시작한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두 선이 평행선으로 보이거든요. 영원히 만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든 뭐가 됐든 너무 커서 그냥 내가 선 위치에서 봐서는 이게 평면인지 구면인지 만약에 알 수 없어요. 구면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언제가 만나겠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 그 3대 4대5 딱 그려주셨을 때 예전에 이 생각했던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우리가 평면만 다루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잘 성립하는 그러한 공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음, 저는, 네, 이해찬 선생님. 아, 네. 이거 그 뭉커스 책에 나와 있는 뭉커스 교수의 코멘트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어, 그, 아까 이제 제가 채팅창에 막 택시 거리 이런 이름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떴다고 가정했을 때 원이라고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진짜 그냥 보통 거리에서의 원, 그리고 택시 거리에서의 정사각형, 그리고 차별식 거리에서의 마른 모양. 각각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어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거리를 정의를 했다고 가정할 때 R2의 이 그 정의를 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 각각으로 자연스럽게 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만들어낸 위상이 동일하거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 그 어떤 서로 다른 거리더라도 동일한 위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뭉커스 교재 예제 본문 내용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 개 다 똑같은 알토의 보통 이상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어, 그 이제 뭐 뭉커스 교수의 코멘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제 거리를 상정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해석학한 사람들이 많이 거리를 상정하고 위상수학에서는 거리 공간 자체의 성질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 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매트리저블 토폴로지에서도 거리에 의해서 생기는 개념하고 토폴로지에서 생기는 개념하고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컨대 어떤 집합이 바운디드다. 뭐 이거는 집합의 지름 같은 걸 정의한 다음에 바운디드의 개념을 거리 가지고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떤 단지 가능하겠죠? 그 거리라는 도구가 있으면 이미의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의 지름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집합의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그 거리의 값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슈프리멈 정도로 하면 아마 그, 어, 그 집합의 지름이라고 부르면 그럴듯한 어떤 값을 매길 수 있는데, 어, 그럼 그 지름이라는 거를 정의한 다음에, 지름이 그 실수값으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집합을 바운디드 셋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정의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위상의 성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해나,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그 이그샘플 하나가 임의의 거리 D에 대해서 그 D가 유도하는, D가 만들어내는 위상과 동일한 위상을 만들면서도 모든 집합을 그 바운디드가 되게 만드는 거리가 존재하게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말이 좀 길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과책에 딱 명시되어 있는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그 정의는 뭐냐면, 임의의 거리 D에 대해서 새로운 거리 D 프라임을 정의하는데, D 프라임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임의의 그 공간에 X와 Y라는 두 점이 있으면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원래 처음에 주어진 D로 잴 수 있잖아요. 그 값과 1이랑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작은 값으로 D 프라임의 값을 취하면, 그러면은 그 거리에서는 어, 절대로 거리는 1보다 클 수 없거든요. 거리의 최대값은 1이에요. 그런데 그 D나 D 프라임이나 유도하는 위상은 똑같은 거죠. 그것도 보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바운디드다 아니다 라는 거는 위상의 성질이 아니라 거리의 성질이다. 뭐 이런 논리를 했던 거예요. 제가 페이지를 지금 문커스 책 125쪽에 시오렘 20.5가 121쪽 121쪽에 정리 20.1 그게 요 이름도 있네요.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인상적이었던 어떤 이그젠플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한 30분 전부터 그 말씀해 주시는 것들 한 80%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단어 제 범위를 다 넘어 제 머리를 다 이제 뛰어넘어 버려가지고 그 흔히 토폴로지 별명이 또모르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거의 향연입니다. 지금 또모르지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리고 똑같이 저는 약간 강성 교수님이랑 반대로 이번 거 준비하면서 더 모르겠더라고요. 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아, 특히 이 토폴로지 이 부분 보면서 이게 사실 그 30분짜리 영상 두 개로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여러 자료를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튜브 채널 그 인도 억양 쓰는 그분 채널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요거 슬랙에 공유한 적 있어요. 덱스터 추아라는 그거 아시죠? 예. 이건데 이걸 같이 보면 이 덱스터 추아 렉처 노트에 보면은 렉처 이름이 저거거든요. 메트릭 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챕터가 총 4개인데 챕터 1이 매트릭 스페이스, 그다음 챕터 2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챕터 3이 커넥티비티, 4가 컴팩트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기대수 영상을 또 다시 이렇게 좀 곱씹어 보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제 수학 공부하는데 약간, 아,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스스로한테 회의감 좀 많이 드는 거예요. 학교 이제 개강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 그리고 채널지기 교수님이 해주시는 방식,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혼자 공부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방식, 세 개가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하나 완벽하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근데 이 자리가 그래서 좋은 거겠죠. 그래, 원래 혼자 있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럼에도 꾸역꾸역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이해찬 선생님이랑 오지호 선생님, 그 수학 전공하셨는지, 그 좀 얼마나 공부하신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 저는 그 수학과를 나온 건 아니고 수학 교육과를 나와서 예, 수학 교사입니다. 저는 저기 수학 그 교사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지금 현재 퇴직 상태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졸업한 지는 좀 됐습니다. 공부 재밌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학부 때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음, 저는 이제 스터디 하는 걸 조금 좋아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너럴 토폴로지는 사실 2학년 때 수업도 한번 들었었고 그리고 여러 과목이 있는데 좀 힘들어했던 과목은 계속 힘들어했고 위상수학이랑 해석학이랑 이런 과목은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이 했는지 그 착각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되게 네, 좋아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고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하루 종일 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위상수학 공부하다가 힘들면 미적분학 하고 미적분학 재미없으니까 다시 위상수학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발표시키셨어요. 이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발표 순번을 정해주시더니 자, 내일부터는 뭐 저기 저희는 샴 시리즈로 했거든요. 그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막 있는 표지 그거. 그걸로 막 했는데 교수님 첫날에 딱 들어오니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해오고 저기서부터 저까지 누가 해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표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네. 그 페포라 그러잖아요. 클로저 이거 딱 이 위에다 짝대기 거 집합에다가 이렇게 표지판 만들잖아요. 곧 있으면 또 그 얘기 나올 텐데 저 그거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교수님이 야 너 저거 왜 저러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저거 왜 저러지? 그러니까 페퍼라서 그러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막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공부 좀 한다는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막 물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여기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되게 말 어렵게 하죠. 저 되게 말 좀 어렵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뭐 기대서 하는 게 뭐 영상에서도 옛날에 얘기했었지만, 뭐 개인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사실 좀 말을 좀 쉽고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주고받는 좀 그런 게 좀 되게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누가 딱 데피니션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도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어떤 조그마한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저는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궁금증을 저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기대수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관점은 너무나도 그냥 획일적인 거고 책에서 부여받은 대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한계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동안 뭐 게으름에 밀어놨던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본달까? 예, 그런 거, 예, 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저는 예, 좋은 수업을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다잖아요. 거의 이제 항상 달고 있었던 말이, 아는 게 없구나, 이런 말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계속,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보니까, 원래 공부를 하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저의 정신승리였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다들 그러시는 것 같네요. 네. 혹시 또 얘기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박진 선생님 늦게나마 참석해 주셨는데 아쉽네요. 오늘 좀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끝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제가 요새 퇴근이 계속 늦어가지고, 네. 지금도, 아무튼, 밥 먹고 바로 들어온 그런 상황.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맞다. 저희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